그냥 도와준 건데요. 그냥 살림 좀 보태준 건데요. 이제는 가족끼리 돈 오가는 것조차 국세청에서 들여다본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은 생활비 보내줬다가 세금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체한 게 뭐가 문제냐고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말까지 들리니까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자식 챙긴 게 뭐가 문제야?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현금을 뽑든 계좌이체를 하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내용 모르시면 몇 년 뒤 갑자기 날아오는 통지서에 억울해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국가 재정에서 무려 90조 원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요. 세금을 걷어야 할 때 못 걷었고 써야 할 때는 계속 써야 하니 그 부담을 결국 일반 국민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손댈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대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심지어 일반 가정까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들여다보는 조사가 이제는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냥 자식한테 받은 돈도 그게 과연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묻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5월부터 새로 생긴 제도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고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국민이 세금을 더 내면 그걸 걷어낸 공무원이 돈을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공무원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포상금이라니요. 그 돈도 국민 세금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못해 펑크를 내놓고 왜 애매한 국민들만 쪼아대는지 불신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는 부족하고 조사는 늘고 공무원은 상금까지 받는 이 구조. 이 소식 듣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한테 돈 보내준 적 있으신 분들, 혹은 자식한테서 생활비 받은 적 있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형편껏 보태주고 받는 일. 그런데 이런 평범한 거래조차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바로 국세청이 일가족의 이자 수치 내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요. 가장 무서운 건 국세청은 일단 이건 증여다라고 본다면 이걸 우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몇 년 전 거래까지 소급해서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는 송금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니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그걸 우리가 증명 못하면 그냥 세금 내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을 주고받을 땐 꼭 계좌이체 메모를 남기셔야 합니다. 생활비, 카드값 정산, 병원비, 교육비 등 왜 돈을 보냈는지 이유를 한 글자라도 써두는 것, 이게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 내용도 보관해 두세요. 예를 들어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아빠 병원비 입금했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 하나로도 국세청이 이건 증여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큰 돈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돈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있다면 더 확실하겠죠. 이런 준비를 안 해두시면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올 때 왜 줬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러며 소명도 못하고 세금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큰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할 때 이렇게 하면 세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식이 집을 산다거나 결혼 준비로 큰 돈이 들어갈 때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준 것처럼 보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럴 땐 차용증을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문서 한 장 쓰는 걸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증여세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자 안 받고 빌려주셔도 괜찮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이자를 받게 되면요. 그 이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히고 많게는 최대 27.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은행이자 소득세는 15.4%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1년에 1,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약 400만 원을 세금으로 뗍니다. 10년이면 이자 소득세가 4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니 차라리 무이자 차용과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추천드려요.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갚는 식으로 기록만 남겨도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무려 8억 원이 넘게 무이자를 빌려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나눠서 쓰면 훨씬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고 싶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 무이자 차용, 어머니도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 무이자 차용, 이렇게만 해도 벌써 4억 3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의 배우자 쪽, 즉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장인 장모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지원, 이렇게 되면 총 8억 원 넘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단 주의할 건 하나 있어요. 기록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야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가 아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줬다면 매달 50만 원씩 갚는 걸로만 기록을 남겨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 걸 가지고 뭘 그리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작은 거래 하나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 명절이나 생일마다 매년 200에서 300만 원씩 송금한 경우인데요.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면 정기적인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꼭 이체 메모를 남기거나 증빙이 있어야 오해를 피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신용카드를 부모님께 드리고 사용 금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입니다. 카드값 정산인데도 이걸 설명 못하면 돈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걸로 간주되는데요. 이럴 땐 카톡 내용, 문자, 계좌 메모를 꼭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사례, 자녀가 결혼한다고 집 살 돈을 도와줬는데 신고 안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집값이 큰 만큼 국세청은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증여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자녀가 병원비나 학원비를 대신 내줬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지출을 대신 해준 경우에도 국세청이 이유를 모르면 이건 왜 줬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라고 소명을 해야 하고 그걸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족끼리 도운 거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배우자는 물론이고 6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도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단 유념하셔야 할 점은 이 금액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전부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약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되는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요.
게다가 정 금액에 대한 세금과 추가 세금인 무신고 가산세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는 20%가 부과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좌로 주면 기록 남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은 현금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고액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고요. 이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로 국세청이 1년에 1만 건이 넘게 조사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요즘은 포상금 제도까지 생겨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럼 1,000만 원 안 넘게 나눠서 입금하면 되겠네 하시겠지만 그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995만 원씩 5일 연속 입금하거나 은행 몇 군데 나눠서 현금 입금하더라도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 거래 보고에 걸릴 수 있고요.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투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의심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건데요. 이제는 억울하다, 몰랐다는 말이 국세청에 통하지 않고요. 정리하자면 계좌이체할 땐 꼭 메모 남기기, 큰돈 보낼 땐 차용증 작성하기, 문자나 카톡 같은 간단한 정황 증거도 꼭 저장해두기,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도 피하기. 평소에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두셔야 몇 년 뒤 날아올지 모를 통지서 앞에서 억울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법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시니어 ODTV에서 먼저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